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고속철 최초 수출 등 경제와 안보면의 성과들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과반수 교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 원칙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자제와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곳곳에 장벽과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박한 푸틴의 방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시사평론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16일 새벽에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마지막 방문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공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둘째 딸 부부까지 나와서 환송했는데요.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인데요. 대통령 부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둘째 딸 부부도 나와서 그야말로 국빈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지금 공항 트랩으로 올라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는 대통령 부처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국빈 방문의 피날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16일 새벽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 서울공항에 지금 내리는 모습인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자, 우즈벡 국빈 방문 성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KTX의 첫 수출입니다. 현지 맞춤형으로 했다고 해서 더 주목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쾌거인데요. 우리가 KTX를 도입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 떼제베, 그러니까 프랑스 쪽의 기술에 힘입어서, 그렇죠. 기술 지원에 힘입어서. 그런데 도입하고 나서 20년 동안 우리 코레일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현대 로템 이런 데서 그 국산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전히 국산화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그 41량의 그 KTX를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7량 곱하기 6.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KTX는 지금 그 서울 강릉선을 달리고 있는 KTX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KTX가 청룡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320km. 네, 그렇습니다. 청룡을 타고 부산을 가면 정말 2시간 만에 간다는 건데요. 예, 그 청룡급이 있고 그 밑에 급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음급이죠, 이게? 예, 이번에 수출하는 것은 이음급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의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철도의 궤가 이게 그 우즈베키스탄이 관계입니다. 아, 넓다. 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넓혀서 우리가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계가 사실 고속철도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고속철도의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요. 네. 이 고속철도가 왜 우리가 보통 기차 생각하면은 맨 앞에서 기관차가 끌고 이제 다른 게 객차나 화물차들이 딱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중앙 집중식 동력 체계고 각 차량마다 분산해서 동력을 싣습니다. 그러면 우선 안전해지고 훨씬 더 그 속도 부담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우즈베키스탄 맞춤형으로 KTX를 지금 수출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나라가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고속철도 수주 전쟁에서 이번 KTX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굉장한 그 이 어떤 임팩트 있는 이런 그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7조 3천억 원 규모의 타슈켄트 고속도로를 우리가 수주하는데도 이게 분명히 도움을 줄 거다. 상식적인 예상도 가능합니다. 고 박사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의 떼제베를 수입해서 고속철의 역사를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입니다. 이번에 우즈벡에 수출한 고속철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동력 분산식 열차 이게 세계 4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열량 그러니까 객차량마다 그 동력을 분산해서 그 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 끌고 뒤가 쫓아가면은 앞에 기관차가 아무래도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각각이 동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승객들도 편안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 이게 대평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먼지도 많고 모래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네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승객의 그 안전함과 안락함을 위한 아주 그 디테일한 장치들을 새로 설계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제가 K방산 얘기할 때도 호주의 레드백 그 전차 장갑차. 수출할 때 네. 맞춤형으로 장갑차 그렇죠. 수출했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양산 체제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이 가능한 정도까지 기술 발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KTX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 맞춤형이죠. 네. 그러면 뭐 태국이나 여러 나라가 지금 고속철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날씨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리도 다르고. 그렇겠죠.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더운 나라로 갈 때는 더운 나라에 맞고 습기가 많은 나라에 습기가 많은 그 현지 실정에 맞고 이런 식의 이제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첫 수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벡과 핵심 광물의 전 주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말씀을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자, 이 모든 과정에 한국 기업이 우선 참여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 주기적 협력 체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탐사하고 개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탐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걸 정련도 하고 재련도 하고 그리고 활용돼야 돼요. 네. 이것을 이제 전 주기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풀 사이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만일에 탐사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이런 광물질 여기에 대한 공급망을 제대로 확보를 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기업이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 참여한다. 대단한 어떤 권한 또 프라이어리티를 얻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열병합 발전 유명하죠. 쉽게 말해서 각종 쓰레기를 태워서 전력을 얻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우즈벡에 수출을 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즈벡의 에너지부 장관하고 우리나라의 이게 한국 지역난방공사입니다. 네, 이걸 네. 보통 줄여서 한난이라 그러는데요. 한난. 예, 정영기 사장하고 1차 그 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즈벡 총리가 다시 정영기 사장을 꼭 만나자. 따로 그래서 보자. 예, 이 타시켄트에 있는 뉴시티에 그 열병합 시스템이 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네네.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 전기를 만드는 그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 발전 효율이 한 30% 내외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유식이죠. 다 네. 이제 열로 이렇게 이제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폐열을 모아서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역 난방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전기를 만들 때 쓰는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거의 완전 연소시켜서 그렇죠. 태우는 열을 가지고서 전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증기 형태로 하면은 이게 아파트 단지의 난방으로도 가잖아요. 스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열 효율이 80%에서 90%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난의 이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요.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지역 난방공사의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난의 정영기 사장을 직접 장관이 봤을 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지역 난방 시스템의 수출과 MOU가 체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자랑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의 협력을 기념하는 공동식수를 했습니다. 공동식수는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리가 또 화제가 됐어요. 바로 한 달 전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즈벡 영빈관에 갔었는데 그때 식수한 자리 바로 옆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우선 좀 이해를 해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다 그렇다시피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도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구소련의 연방이었다가 그렇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을 하고 난 뒤에도 독립국가연합이라고 CIS의 한 회원국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한 회원국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해요. 과거에 뭐 주종 관계죠. 그렇죠. 뭐. 예. 이제 그런 나라인데 거기 이제 푸틴이 지난 5월달에 가서 식수 심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식수하셨잖아요. 그 식수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네.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식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봅니다. 김일수 박사님 잘 설명하셨는데 예, 마치 영연방의 영국과 그 연방 국가들과의 관계 같은 그렇죠. 커먼웰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식수했는데 그 옆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식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왕이 한 데다가 어떤 연방 국가가 하느냐가 순서를 그렇죠,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주가 했느냐, 예. 뉴질랜드가 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식수의 의미가 더 확연해진다고 고 박사가 또 설명을 친절하게 주셨네요. 자, 앞서 우즈벡 대통령의 둘째 딸 부부까지 윤 대통령 부처를 마지막에 이 공항에서 환송했다고 전해드렸고 보여드렸는데, 자, 우즈벡 영부인의 조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통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했고 여기에 우즈벡의 전통 공예가들이 자수를 해서 선물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작품을 선물한 거죠. 그냥 옷을 선물한 게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 그것도 이 영부인의 조카가 직접 디자인한 것도 좀 특별한 사연이지만 디자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자수를 그 지역의 공인들이 그 직접 자수를 수주 동안 그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너무 그게 좀 감격스러운 일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의 각종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해서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의상을 국빈 만찬 또 예. 국빈 오찬에 예의를 이렇게 예, 잘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다 예. 입고 나갔다. 예. 이런 얘기가. 그 옷을 선물 받으면 그 옷을 잘 입어주는 거가 사실 선물한 나라나 그 인사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저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내조 또는 그 외교적인 그 보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의 여러 화제들 중에 하나가 투르크의 국견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하겠지만 알라바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즈벡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 여사가 유기견들을 특히 아끼고 키우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는 이제 자기가 기르던 개는 2마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토리하고 나래였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유기견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뭐 악갱이, 나비, 노랭이, 뭐 마리, 써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마리하고 써니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 7마리, 8마리를 지금 저기 공간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기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자주 이제 참여를 해서 유기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개식용 금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번째 가는 그 GDP 국가인데 이런 선진 국가가 이거 했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법안 이제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께서 이제 관심을 표명을 하신 거죠. 네. 그 얘기가 이제 이번에 아마 발표가 됐다 이렇게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즈벡 국빈 만찬의 화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곡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노래들이 많이 연주가 됐고 이게 다 이제 사전에 배려가 된 거예요. 또 우즈벡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윤 대통령의 학창 시절 선호곡도 연주가 됐는데
보헤미안 랩소디였다고요? 예, 영국 락 그룹이죠. 퀸, 네, 아주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요즘도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올 정도의 명곡입니다. 아,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세대가 이제 70년대 후반학번이니까 네. 그 시대에 정말 그 전 세계를 울렸던 그런 노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 국빈 방문 갔을 때는 직접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예. 돈 맥클레인의 그 노래도 그 당시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아주 서정적인 노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양국이 국빈 방문을 할 때는 그 초청받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취향이라든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조율을 네. 합니다만 대충 해도 되는 건데 상당히 꼼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배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뭐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디테일에서 얼마나 더 선진적이냐, 얼마나 배려가 깊으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보면서 세 나라의 정상들이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고 환대했다. 그런 느낌을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의 성과를 열쇠말, 키워드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비핵화의 모범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때요.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벨루루시에 그때 당시에는 핵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핵탄두가 1000기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ICBM만 108기, 폭격기 40대, 핵실험장이 무려 456군데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핵실험장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처리 시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세계에서 4위에 해당되는 그런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3위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핵 확산의 문제에 이제 부딪혔는데 네. 사실상 러시아로 봐서는 그때 IMF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서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넌 루가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핵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핵심이 체제 안전 보장해 주고 경제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 핵 포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94년도에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줍니다. 카자흐스탄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농축 우라늄의 거기 무게만큼 이걸 돈으로 전부 다 이제 환산해서 주고요. 아, 네. 그리고 95년도에는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는 실험장과 핵 재처리실을 모두 폐쇄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북한한테도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그런 그 사례가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그런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자 또 이제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 카자흐스탄을 특별히 이렇게 핵 포기 모범 국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두 가지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김현수 교수 말씀하신 대로 뭐 카자흐스탄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고 싶어 했겠어요? 구소련 때 중앙아시아 대부분 사막지대고 막 이러니까 그 여기서 핵실험도 하고 핵무기도 이제 저장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독립한 이후에 이들 나라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한 거죠.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경제발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핵 갖고 있으면서 뭔가 이거 갖고 좀 힘 좀 써볼 거냐. 네네. 그런데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대신에 돈을 받아서 이걸 경제발전으로 쓰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이 외교를 잘 하고 또 국익 중심으로 이 경제 외교도 해나가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시사점을 좀 북한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지금 핵을 1000기나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포기하면서 발전을 향해서 갔는데
핵도 없는 북한이 그렇게 이미 이 북한 주민들을 괴롭혀가면서까지 핵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위기를 스스로 조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중앙아시아 정상들이 비핵화를 얘기할 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네, 네. 다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다. 이 점을 좀 김정은 집단이 좀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나온 비핵화와 북한 관련 언급들을 저희가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비핵화 선도 국가입니다. 고대의 비단길, 이 실크로드를 현대 자원 그리고 에너지 실크로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이른바 K-실크로드 구상이 이번에 가장 눈에 띄고 또 참신했다는 평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슬도 깨어야 소말이라고 여러 나라와 개별적으로 다 외교를 맺어도 이걸 K-실크로드라고 딱 정리를 하는 순간 우리와 저 유럽까지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 발전의 길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실크로드를 뭐 물리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이 지역이 워낙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우리한테는 그 히토류라든지 또는 2차 전지 전쟁이거든요. 지금 전 네네. 세계가. 그렇죠. 2차 전지의 핵심 광물들이 지금 다 거기에 매장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의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길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서 K 실크로드가 갖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K-실크로드의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카자흐스탄의 바케노 리튬 광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 세계는 2차 전지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요. 1차 전지는 배터리 우리가 아는 그 배터리고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고 더 수명이 길고 더 얇아지고 이런 전쟁이 지금 2차 전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의 핵심 필요한 광물이 리튬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지질연구원에서 탐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지금 점검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 지질연구원이 쾌거를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질연구원과 우리 기업들이 바로 리튬을 채굴하고 네. 재련하고 하는 아까 김현수 교수께서 일관 공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주기적 협력이다. 예, 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지금 양국 간의 정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케노 광구의 리튬이 한 25,000톤이 되는데 예. 카자흐가 지질연구원에 분원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신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 자동차를 300만 대를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2차 전지 원료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K-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자 정상회의를 한 나라가 주도해서 열리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슈퍼파워들만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45년도 이후로 따지면은 올해가 2024년이니까 사실상 현대 외교사가 한 80년 가까이 됐는데요. 80년 외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다 초청해서 한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자 외교를 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 2023년도에 태평양 도서국 18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태평양의 이제 서쪽하고 그다음에 남쪽,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폴리네시아죠? 그렇죠. 네. 18나라.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48개국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은 내년 이제 봄에 하겠죠. 한 5월 달 정도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방문했던 세 나라 외에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까지 포함해서
한국 중심이 돼가지고 5개국과 함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 뭐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흥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네. 있는데 지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네네. 거고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히토리를 포함한 그런 광물 자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또 넓히게 되고 이런 나라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안보 외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2023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국격 외교입니다. 이번에 품격을 많이 높인 또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던 게 이번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은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빈 만찬이나 오찬 메뉴도 내내 화제였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니 각국의 정상들이 뭐 비싸서 못 먹는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정성이 담기고 상대 정상을 배려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를테면은 뚝배기에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이요. 또는 공항에 가서 예정에 없이 오찬을 준비해서 캐비어. 예, 네. 캐비어를 그렇게 대접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나라 정상들의 그 마음씀이 그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상개국 순방 과정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과 동시에 또 아까 알리바이 그 국견 그 선물도 얘기했습니다. 알라바이네요. 알라바이입니다. 알라바이. 발음이, 예.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투르크메니스탄인 것 같은데 그 적토마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합니다. 알타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사전에 준비는 하는 것입니다만 같은 얘기라도 왜 쇼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과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오늘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 삼국 방문은 그 나라 정상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신뢰관계 속에서 교감을 한 그런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투르크의 국견 선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화제였습니다. 이 국견 두 말이 먼저 가 있을 거다 했는데 사실 검역 때문에 18일에 도착한다고요? 예, 18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경 그러면은 진돗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은 알라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라바이가 아주 알리바이하고 비슷해요. 예, 자칫하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치기 하는 견이거든요. 이게 양치기 견이라는 게 원래 이제 덩치가 아주 크고 강한 이제 그런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 개가 이제 내일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공간에서 이제 키운다라고 하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께서 개를 좀 많이 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에 갔을 때도 국견, 타지라는 그 국견이 있는데 공연 전에 이 국견을 만나서 역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한 역시 찐 애견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면서 아까 고 박사 말씀하신 투르크의 명마 아할테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빠른 거 얘기할 때 몽골 기병 얘기를 하는데 이 명마는요. 황금빛 털을 가진 진짜 명마라고 합니다. 이게 삼국지에서 그 여포와 관우가 이어서 탔던 적포마의 그런 어떤 품종 아니냐, 그 후손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설도 있습니다. 조조가 관우가 잠깐 포로가 됐을 때 여러 선물을 내리는데도 하나 즐거워하지 않다. 네.
이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선물하니까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저게 아할테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조가 아니 그 많은 선물과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러냐 그랬더니 제가 형님, 그러니까 유비의 소식만 알면은 탄다름에 달려갈 수 있는 말을 주시니 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오관 참장하잖아요. 그래. 그 아할테케가 저 정도야 좀 명만데 저게 투르크메니스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걸 인용하면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협력을 정말 속도감 있게 해가자 이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잘 몰라도 적어도 투르크메니스탄인들한테는 정말 가슴에 확 박히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고성국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요일에 담화를 내고 교수들의 자제와 정부의 단호한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수님 안 계시면은 바로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최진영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걱정입니다. 보신 대로 한덕수 총리 저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입술까지 터졌네요. 일요일임에도 담화를 냈고 의사들의 자제와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 총리는 의협이 내민 이른바 3대 요구안을 거절했습니다. 불법 휴진을 전제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이유였었죠?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불법 파업해놓고 그 전제 조건을 들어주면은 파업을 철회하겠다라는 것을 국가기관에 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법 11조에 보면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의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업을 하지 않겠다, 휴진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세 가지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의대 정무원 지원안 재논의하자. 한마디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하자. 그리고 또 필수 의료 패키지 쟁점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자. 세 번째는 전공의 의대생과 관련되는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완전히 철회하라.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들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칼에 어떻게 보면 법으로 봤을 때는 거절할 수 있지만 아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고심해봐도 그런 요건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어떤 말씀을 고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어떻게 보면 이해 단체의 어떤 대표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에 한 국무총리님의 어떤 그 고심이 어떻게 보면 터진 그 입술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6일까지 조사해본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들의 휴진 참여 희망 의사는 55%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여기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이거 확인해서 나오려고 하면 아마 저녁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외래 휴진이나 축소 또는 정규 수술하도록 돼 있는 일정을 연기하는 게 이걸 전부 다 그냥 휴진으로 잡으면 전체 서울대 교수들 967명 중에서 529명이 이걸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한 54.7% 그러니까 네. 대략 한 5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오늘 저녁 때까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가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네, 18일에는 의협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했고 참여 신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한 4% 정도가 일단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 환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 의사단체들 하지만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휴진 실질적인 어떤 파업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뉴스가 있는 과정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 분만, 아동의사 단체에서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의사들에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그 의사의 초심을 읽을 수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환자들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의사 선생님들이 삭발하고 단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어떤 본분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 좀 감동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런 이른바 파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결기를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왜 환자들에게 이 고통을 전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이런 지적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노조와 일반 직원들도 집단 휴진 관련된 업무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 서울대 병원장도 그 얘기를 했죠. 집단 휴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상 보면 우리가 식당도 그렇고 그 병원도 그렇지만 환자가 노쇼를 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노쇼를 하는데 주인이 노쇼를 하거나 의사가 노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에서 휴진으로 인해서 진료 변경 업무 나 이거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건 이런 거죠. 하나는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고 만일 그랬을 경우에 환자들로부터 오는 그 불평, 불만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본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건의료노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사업의 본질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적인 의사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독점적 배타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준 것인데 그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의사들이 이런 부분을 거절한다고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경기 화성에 있는 제2동탄 도시 같은 경우에 한 20만 명이 넘는 카페 같은 경우에도 휴진하는 동네 의원 불매운동하겠다. 그리고 또 휴진 의원 명단 올려달라라고 하니까 밑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고 네. 또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카페 같은 경우에도 휴진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다른 병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원에 있는 한 홈회실에 있는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일이 다 다녀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휴진하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내용 다 알리겠다라고 하는데 개헌의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어떤 명령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맘카페 여론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건강보험의 선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 조치를 좀 보여드리면 자, 각 대학병원장에게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 요청을 했다. 병원에 손실이 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했고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유효한 조치죠? 그럼요. 지금 볼만 아니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료를 하지 아니하여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의료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하면 병원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냐 하면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휴진하는 의사 선생님, 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 해당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불법 휴진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 추가 의료원을 고용한다든가 추가 비용 부담하는 그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의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득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불법 파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상권 행사 같은 것을 막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는 긴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실질적 휴진 대책으로 순환당직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밤에 우리 약국 가면은 문 여는 당번 약국 있잖아요. 그렇듯이 병원도 당번 병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도권으로 나누어서 특히 1개 이상의 당직 의료기관을 정해가지고 야간 휴일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또 암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국민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치료에 만전을 기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어떤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빅5 얘기를 하는데 빅5 서울 주요 5대 병원과도 핫라인 구축을 해서 우리 환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제발 여기서 자제하고 복귀하면서 환자와 국민들을 위한 선택의 길을 좀 찾기를 정부와 의사 양측 모두가 좀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군사분 개성 곳곳에 장벽과 도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군사분 개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난 것도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예, 지난 6월 9일이죠. 북한군 병사 20명이 일부는 이제 사각 곡괭이 들고 또 일부는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사실상 우리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하니까 돌아갔는데요. 사실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왜 넘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기껏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벌초 작업, 제초 작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지금 장벽을 설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사 분계선부터 북한의 철책선 사이에 지금 이제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행동이 사실상 6월 9일부터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의 유사품 아니냐. 동서 중부전선 일대에 다 구축이 되고 있고 동시자발적이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휴전선이 248km거든요. 248km에 북한이 장벽을 다 설치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베를린 장벽의 그런 장벽보다는 오히려 대전차 장벽 그런 차원에서의 장벽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지나서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만일 248km 전체에 걸쳐서 베를린 장벽처럼 장벽 설치한다면 북한은 그거 하는데 지금 시멘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북한 무너질 겁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행위는 일찍이 예고편도 있었어요.
지난해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의 지뢰를 묻고 가로등을 철거하고 침목도 뜯어냈습니다. 자, 예고편이었을까요? 네, 작년 연말에 사실상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평화, 통일, 화해, 협력 이런 용어 다 없애고 그와 관련된 기구들 전부 다 없애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침목도 뜯어내고 가로등도 뜯어내고 지뢰도 설치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왜 그랬느냐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북한은 청년 교양 보장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반동사상 문화 배개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평양 문화 보호법도 만드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벽 설치를 통해서 아마 물리적으로 한국과 단절을 시키고 탈북 경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목적하에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르면 18일 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도 다 영접 준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방문은 무려 24년 만입니다. 러북의 밀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군사조약 얘기 나오잖아요. 예,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에 좀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밀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인력의 송출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한 이전은 그 전에 구소련부터 이렇게 한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협정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동맹 수준의 그런 군사 협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는 절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새로운 군사 협정에 무슨 뭐 동맹을 포함하는 그런 종류의 조약은 맺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찰위성 같은 경우 이런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 정제유, 그리고 이제 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푸틴의 방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러북 또 중국의 시진핑 아주 미묘한 관계, 거기에 미국까지 우리가 마치 피아노 줄 사이를 걷는 느낌인데 이 상황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7일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저희 정책인의 이슈는 오후 1시에 생방송되고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고 또 재방송은 내일 오전 6시 10분부터 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